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문학 해설 영상을 맡게 된 윤희금 국어학원 강사 황인철입니다. 제가 해설할 부분은 이제 현대시 2개랑 수필 세트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작품 보기 전에 작품에 대한 해설인 보기 먼저 보고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4번에 이제 보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데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볼 때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대상에서 결국 어떠한 내면 세계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 중요한데요. 결국 보기에서 얘기해 주는 건 두 작품 모두 자연이라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내면 세계를 펼쳐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시에선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화자가 자연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자연을 통해서 본인의 삶, 지지부지한 삶을 떠올림으로써 그거를 연민하고 결국 마지막으로선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에서는 자연을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으로,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화자가 현실 세계인 자연을 바라본다 의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상에게 뜬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간다. 결국 이 힘들의 작용, 역동적인 시각,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화자는 자연을 통해서 내면 세계로 힘들과 역동적인 시간을 뽑아내고 있구나. 결국 이게 이 화자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두 작품이 있는데, 두 작품 중에 가시는 수능 특강에도 있는 연계 작품이고, 나시는 수능 특강에 없는 비연계 작품이죠. 그래서 물론 김명희 시인의 그 나무, 제목이 이제 그 나무인데, 그 나무라는 시가 수능 특강에 있지만은 우리 수능 특강에 없는 작품인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한번 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그 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에서 얘기했던 화자가 바라보는 이 자연이 이제 나무구나라는 걸 봐야겠죠. 자, 봅시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은 벚꽃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를 발견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화자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벚꽃 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워버린 그 벚꽃나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나무보다는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를 발견했대요. 결국 요 나무에 주목을 하는 걸 보셔야겠죠. 그러면 요 활짝 피운 벚꽃 나무와 그 나무의 대비된 속성이 무엇이냐? 당연히 꽃을 피지 못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화자가 지금 저 속성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계열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여기가 중요해요. 봐봐요. 그럼 실제로 이 나무가 화자한테 나 꽃 안 폈으면 아니 폈어야 되는 건데 안 핀 게 부끄러워 하고 실제로 그늘 속에 감춰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그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물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꽃이 피진 않았지만은 그냥 그 자리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화자가 보기에 저 나무는 부끄러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고 과정을 하셔야 돼요. 화자가 부끄러운 거구나. 보기에서도 봤지만은 요 화자가 지금 그 나무에 대해서 연민의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그럼 화자가 저 나무에 집중한 이유?
결국 본인의 상황과 비슷해서 동질감을 느껴서 그래서 저 나무를 보고 들킨 게 부끄러운지 라는 표현은 결국 본인이 부끄러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계열 한 구석으로 비틀린 불이 감춰놓고 어디에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가 되겠죠. 그럼 이 A라고 되어 있는 그늘의 의미는 결국 그 나무가 꽃 한 송이를 펴지 못해서 부끄러워 숨겨져 있는 공간이 되겠죠. 숨어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어서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이 어딘가 안쓰러웠대요. 그럼 여기도 지금 정서가 안쓰럽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봅시다. 봄은 당연히 나무들에게 꽃을 피우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 꽃을 못 피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즉 꽃을 피워야 하는데 얘는 꽃을 못 피웠으니까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뭐를 매달고 있대? 멍울을 매달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멍울, 이 구체적으로 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문맥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다른 꽃나무, 즉 꽃을 피우고 있는 꽃을 피웠던 이 꽃나무와 공통적으로 아직 꽃을 못 피우는 그 나무와 공통적으로 멍울이 있는데 꽃나무는 결국 꽃을 피웠고 그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 멍울을 보면서 더 안쓰러운 감정이 드는 거죠. 저 멍울이 있지만은 결국 그 나무는 아직 꽃을 못 피우는 상태니까.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겉임으로 봐봐요. 늑된 나무, 아직 꽃을 못 피우는 나무죠? 그런데 비로소 꽃불 성화를 밝혀든대요. 그리고 환하게 타오를 겉임으로래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기대하고 있구나, 소망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겉임으로예요. 아직 늦된 나무가 즉 꽃불 당연히 실제로 뭐 꽃이 파이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즉 그만큼 꽃을 많이 피워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지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 늑된 나무를 보면서 길을 가다가 멈칫거렸고 아직 나아가지 않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라는 말의 표현은 그만큼 화자가 늑된 나무와 교감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봐봐요. 중요한 건 여기 도예요. 보조사 도. 우리가 이미 보기를 통해서 좀 어렴풋이 얘기를 했지만은 요 보기가 없어도 지금 요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확실하게 저 늑센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니? 병든 그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요 나무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 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대요. 그럼 지금 니은 표시되어 있는 2달 거리는 헤매고 다녔던 기간이 되겠죠?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가기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서성거렸대요. 그러면 아직 안 얻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화자가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 여기도 마찬가지 푸릇한 잎새 매달릴까요? 결국 이것도 나무가 저 푸릇한 잎새를 피우기를 바라는 소망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저 나무 도예요. 저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화자 본인도 나도 뭐를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시가 끝납니다. 여기서 가난한 소지, 소지의 뜻이 밑에 나와 있지만은 이 뜻이 안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화자가 저 나무가 가난한 소지를 가지가지마다 지표 올릴 수 있을까요? 결국 올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이 가난한 소지도 물론 가난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휘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푸릇한 잎새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나무가 이제 이 가난한 소지를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대상이라고 보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 무거운 청록, 여름도 지치고 말면 이러한 계절적 배경은 부정적인 배경으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정리하면 화자가 늑된 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결국 그 나무에 대한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결국 이 전제는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기대, 소망이라는 감정을 가지는데 결국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단순히 늑된 나무에 대한 기대와 소망뿐만이 아니라 본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낙관적인 전망도 같이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시는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시는요, 모기를 아까 읽었을 때 그래도 가시보다는 조금 내용이 막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화자가 어떠한 자연을 보고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 깃들어져 있는 힘, 역동적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냈다라고 했는데 이젠 그런 게 없더라도 그건 그렇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시를 기본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김기택 시인의 나무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 시도 대상이 나무가 되겠죠. 봅시다.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대요. 대패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대패라는 것으로 깎아냈고 그 깎아낸 자리마다 화자가 뭘 주목하고 있어요? 무늬를 주목하고 있죠.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정관념으로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희고 밝은 긍정적이니까 목질을 동그라미를 치겠고 어둡고 딱딱하니 부정적 의미가 있으니까 나이테를 세모 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고3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수능이 한 6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6모 지났으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우리가 화자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대상이 뭐고 지향하는 대상이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이 화자는 희고 밝은 목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뭐를 보고 있니? 딱 나이테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테 수식이 어둡고 딱딱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화자가 주목하는 건 이 나이테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나이테에 대한 서술이 이 단단한 흔적이라고 돼 있죠.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일이라고 돼 있어. 보통 우리가 마찬가지 겨울도 실연의 시간, 보통의 시간, 부정적 시간으로 해석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화자가 무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무늬가 희고 밝은 목질이 아니라 그 목질 사이를 지나는 이 나이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나이테를 단단한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흔적에는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 즉 겨울을 볼 수 있는 흔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라.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막아내던이라고 돼 있으니까 추위 확실히 내가 막아내는 대상이니까 세모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앞에 있던 겨울도 부정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거는 센스 있게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요 나이테들 단단한 흔적이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추위가 오기 전에는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었던 모든 틈과 통로의 역할을 했었는데 어떤 시간이 오니까 겨울이란 시간이 오니까 오히려 딱딱하게 오므리고 추위를 딱 막아내던 자리도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꽃과 잎은 어떤 시간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꽃이 피는 계절, 봄이 되겠고요. 잎이 피는 계절,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요 나이테들 혹은 나무의 껍질들이 틈과 통로가 이렇게 열려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봄,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딱 왔을 때 한겨울 추위를 맞닥뜨릴 때는 오히려 이 추위를 막아냈던 자리구나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뎠대 못 견뎠대. 못 견뎌냈던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라고 돼 있고 결국 못 견뎠어요.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에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자, 봐요.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자양이란 건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이라는 수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양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딱 멈췄대요. 그럼 어쨌든 호흡과 움직임을 멈춘 주체는 여기 나와 있는 자양들이겠죠. 그리고 나무 밖에 있는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대요. 그럼 봐봐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쉽게 그냥 여기 나무 내부를 자양이라고 할게요. 이 자양은 나무 내부 안에 있는 대상인데 그리고 나무 밖에 있는 이 거대한 힘에 귀를 기울였대. 그런데 방금까지 이 나무가 뭐를 막아냈던 거야? 추위를 막아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추위, 이 콜 거대한 힘, 요 거대한 힘은 앞에 나왔던 추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왜 내부에 있는 자양은 밖에 있는 추위에 귀 기울였느냐? 왜냐하면 막아내야 하는 대상인데 나무 껍질이 더 이상 막아내지 못했다며. 견디지 못했다며.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무 껍질이 이걸 단단히 딱 추위를 막아내고 있었으면 내부에 있는 자양들이 밖에 있는 거대한 힘을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면 뭐 나무 껍질이 알아서 잘 막을 테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젠 더 이상 나무 껍질들이 이거를 막아내지 못할 거니까 즉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들어오면 어떡하지? 추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귀 기울였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의 난폭한 힘은 확실히 난폭하다 이렇게 딱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죠.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결국 이 거대한 힘이 나무 안에 이렇게 샥 들어갔대요.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그냥 스며들었으리라가 아니라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그러면 결국 요 스며든 표현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울이죠. 겨울 동안에 얼었다가 왜? 이미 추위가 나무 안에 샥 들어와 버렸으니까. 즉 얼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나무 껍질이 혹은 나무가 요 밖에 있는 추위를 막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얼어버렸죠.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행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얼었다가까지는 이젠 이 나무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빵빵 얼었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저 얼었다가 이어서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대요. 우리가 물론 향기가 독해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푸르고 진한 빛?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 좀 같은데?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어갔으리라라는 표현에서는 성수 혹은 성장이라는 표현을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자, 기억하세요.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결국 이게 중요합니다. 겨울에 추위가
나무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국 그 나무 내부에 있는 자연들과 햇빛, 공기들까지 싹 다 얼게 만들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거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거감이 요 봄에 이르렀을까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이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여기서 확실하게 화자의 상황이 현실 세계가 뭐였냐면 단순히 이 실제 이 나무의 무늬를 보는 게 아니라 가구에 있는 무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세계고 이게 실제 시적 대상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결국 단순히 가구에 있는 이 무늬를 보면서 나이테를 떠올렸고 그 나이테에 있는 힘 그리고 역동적인 시간 거기에 있는 표현이었죠. 이런 것들을 내면색으로 끄집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제의 작품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단순히 나에게 부여된 시련이 고통이 그냥 단순히 시련 고통이고 부정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자양분 삼아서 발판 삼아서 내가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오히려 더 큰 목표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흘리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김기택 시인이 이런 주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생명력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에는 김기택 시인의 나무가 아니라 김기택 시인의 멸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기택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그 멸치 또한 이제 멸치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을 보고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말라져 있는 멸치를 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멸치의 생명력을 보고 있어요. 이 시도 똑같죠. 이미 멸치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이미 나무가 지금 베어져가지고 가구들로 만들어져 있잖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버텨왔던 그런 생명력, 역동적인 힘을 끄집어내는 이게 김기택 시인이 자주 하는 그런 발상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면서 단순히 김기택 시인의 시가 작가 연계가 됐네? 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기택 시인의 멸치라는 작품에서 사용된 발상이 연계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발상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본인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수필을 볼게요. 실은 여태까지 수필이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특히 현대 수필이 아니라 고전 수필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어려워졌는데,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 수필은 현대 수필이 나왔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지용 시인이죠. 정지용 시인의 노인과 꽃이라는 제목의 수필인데, 그럼 이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대상이 노인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그러겠죠? 봅시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고우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배우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 봐봐요. 여기서 작가가 지금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노인이 아니라 꽃나무를 심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작가는 꽃나무를 중심으로 바라볼까요? 꽃나무를 심은 노인을 중심으로 바라볼까요? 노인이겠죠. 봐봐요.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시면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첫 문장을 딱 보고 전제가 딱 떠올려야 돼요. 노인은 꽃나무를 보통 심지 않은구나.
그런데 어떠한 보람을 위해서 이 노인은 꽃나무를 왜 심고 있지? 그럼 왜 노인은 꽃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데 보통? 등이 고부시고 춤이 차니까요. 이게 노인의 속성이 되겠죠.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배우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가의 생각, 정서는 뭔데?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 도소이다. 그러한 봐봐.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노인의 속성이 되겠죠. 그 모습이 뭐가 돼요? 꽃답 돼요. 아,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나이 기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이순이라는 나이를 좀 몰라도 어쨌든 좀 오래 살았다. 이게 되겠죠?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여색도 내가 구체적으로 뭔 뜻인지 몰라도 어쨌든 작가가 여색을 기르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 누추하기 그지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글쓴이 입장에서 여색을 기르는 사람들은 부정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을 는지 청춘에 맡길 것이는지도 모르겠으나 죄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 오로지 여색이 아니라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배우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라고 대조를 딱 하고 있죠. 이 문단에선 결국 작가가 다른 노인들은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 달리 노인 당신은 지금 오로지 꽃만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런 다른 노인, 여색을 기르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당신은 거룩하고 정정하다 라고 거의 예찬적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3분단.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임에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여기서 노래는 늙음악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럼 다시 보면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꽃나무를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임에 그러니까 지금 봄비를 맞으시며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계절이 봄이다. 두 번째, 이게 단순히 노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맞으시면서까지도 꽃나무를 심으신 건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계절적 배경이 여름으로 바꾸어가면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꽃이 필 수 있게끔 계절이 바뀌어가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져 할 것을 꽃이 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노인이 보실 것이네. 그만치 늙음하게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지나간 거다. 즉 노인이 꽃나무를 심은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고담한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그러한 그늘에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히히 한자가 있지만은 일단 넘어갈게요.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건 연영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결국 잘 봐요. 여러분들이 히히, 연연, 닝닝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몰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노인의 고담한 그늘,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그늘이라고 하면 어쨌든 요 그늘의 수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좋게 얘기를 하는구나. 어린 자손이 히히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나며 닝닝거린다는 게 연영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행위를 화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화려하다는 뭔가 비꼬는 게 아니라 앞에 이미 노인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거룩 혹은 정정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 돼 사람은 해마다 다르거든. 그렇죠? 꽃 입장에선 해가 바뀌어가면서 피는 꽃은 그냥 하나의 꽃이에요. 별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사람은 해마다 다르대요. 나이를 먹어가고 그거만큼 경험이 쌓여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만일 노인 100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봐봐요. 만일 노인 100세 후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겠죠. 기거하시던 사셨던 창호가 닫히고
집들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남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활짝 필 때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하겠대? 슬퍼하겠대요. 왜요? 일단은 슬퍼하겠대요.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죽음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꽃과 죽음을 같이 묶었죠? 그러면 슬퍼하는 이유는 당연히 노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생전에 노인이 심으셨던 꽃나무에서 꽃이 활짝 필 때 노인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슬퍼하겠구나. 슬퍼하는구나.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페리컵스였죠. 즉 즐기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꽃과 죽음을 슬퍼할 사람은 노년이 아니라 청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분방이 끓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핫한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옷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게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죽음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똑같이 서리법인데 그럼 슬퍼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슬퍼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문단에선 구체적으로 해석을 못해도 청춘은 꽃이 활짝 필 때 슬퍼하겠고 대조적으로 노년은 오히려 꽃을 슬퍼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결국 노경, 늙을 때, 노년의 경지에서일까 합니다. 왜? 지금 어렸을 땐, 젊었을 땐, 즉 청춘일 때는 꽃이 피는 거에서 슬픔을 느끼지만 이젠 노년, 이 감에 있어서 꽃을 볼 때 슬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결국 꽃의 아름다움을 진저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청춘이 아니라 노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필은요 이런 식으로 노인과 꽃, 나무 심기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품에 대한 해석을 좀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는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다른 문학 작품을 하지 않고 요 현대시랑 수필 지문을 해설을 하는 이유는 이 22번 때문이에요. 실은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푸셨을 겁니다만 요 22번이 실제로 오답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을까? 왜 높을까? 잘 모르겠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면 지금 제가 하는 문제풀이 방식을 좀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서는 지문과 문제가 있을 때 지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문학은 반대로 물론 문학에 대한 감상을 강조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학은 단순히 사실관계 위주로, 실은 제가 앞서서 작품을 해석을 할 때도 막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는 단순한 그런 사실관계, 화자가 이것을 지향하고 혹은 어떤 걸 지향하는지 태도, 정서, 심리 이런 거 정도만 파악을 했단 말이죠. 결국 그거에 대한 해석은 문학 문제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작품에 대한 감상보다는 물론 사실적 관계에 대한 이해도 못한다면 공부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사실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 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선지에 대한 이해, 선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선지가 나한테 물어보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22번을 보면 선지 구성이 일반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보통 여기에 있는 전반부에는 표현 아니면 실제 작품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표현에 대한 효과, 내용에 대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결국 특히 이러한 공통점 문제를 풀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선지에 있는 내용이 가나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번이 답이죠. 상황의 대비. 보통 이게 긍정적 대비, 부정적 대비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상황적으로 반대가 된다면 맞는 선지예요. 후반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의 대비가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반부, 주제의식이 드러내는 건가? 안 드러내는 건가?
어떻게 따질 겁니까? 그쵸, 좀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전반부가 맞으면 후반부는 당연히 맞는 표현으로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른 선지를 보면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대상의 변화를 그려내고 있다가 후반부예요. 이 선지는 전반부, 즉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해도 그 공간의 이동이 대상의 변화를 안 그려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번 선지와 달리 후반부까지 잘 따져보셔야 하는 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를 이렇게 좀 따져보면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인가? 따진다면 내가 이 작품에서 뭐를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요. 자, 우리 3번 선지가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력적 오답으로 채택률이 많았어요. 아마 이 계절의 흐름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다 계절이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엄밀히 흐름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공통점, 1번 선지를 딱 봤을 때 상황에 대비 물론 가나다 다 있지라고 생각해서 1번을 체크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끼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 먼저 해석을 해보자 했을 때 2번 공간의 이동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 작품, 세 작품을 봤을 때 하나라도 없다는 것만 체크하면 제낄 수 있어요. 3번 보세요. 계절의 흐름. 분명히 계절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 흐름이 있었나? 찾기가 좀 귀찮죠.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는 제껴놓고 후반부를 보는 거예요. 애상적 분위기, 애상, 슬픔이죠. 그러면 물론 이 정지용 노인과 꽃에는 슬픔이란 정서가 나와 있지만 다른 시에서 슬픔이란 정서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엄연히 정지용 노인과 꽃도 애상적 분위기까지는 좀 애매해요. 아무튼 애상적 분위기가 다작품에선 애매하더라도 확실하게 가와 나에는 없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이 애매하더라도 확실하게 3번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현실에 대한 비판. 아니죠. 4번, 말을 주고받는 방식.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부, 후반부를 따질 때 내가 조금 따지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으면 일단 편하게 내용적으로 애상, 친밀, 비판 내가 확실하게 빨리빨리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따질 수 있는 거 먼저 제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1번이 있다고 생각해서 체크하면 가장 좋겠지만 2, 3, 4, 5를 딱딱딱딱 제끼고 그럼 1번이 답이겠네 라고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풀이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작품에 대한 해석인데요. 요거는 제가 답선지만 보도록 할게요. 23번의 3번 선지가 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를 끊을 때 이거 같으리라 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면 이거 같으리라 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인식이 담겨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전반부는 따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슬이라 따옴표 붙여져 있죠. 시의 표현이잖아요. 식구가 틀렸다 맞았다 이거는 당연히 판단 기준이 아닌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 가슬이라 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인식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건데 그럼 다시 후반부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 봐봐요. 아까 이거 같으리라는 제가 성숙, 성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해도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정적 결과 이게 아닌 거죠. 쉬운 선지예요.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 맞았네. 선지 너무 쉽네. 이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건 23번의 3번 선지가 답이다. 결국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너희들이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 마지막 요 부분 처음부터 여기까지 얼었다가까지는 죄다 부정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이러한 부정적 상황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이 되어간다를 캐치했니? 이거를 해석했니? 를 물어보는 선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이러한 부정적인 실현이 단순히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 라는 발상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거를 공부해야겠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보기 문제입니다. 또 답선지만 해석을 하면 5번이 답이란 말이죠.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 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겠군. 지금 이러한 보기 선지는요, 단순히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세 부분을 쪼갤 수 있어요. 봐봐.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그러면 가난한 소지라는 표현에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겨 있니?가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하고 있니? 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세 부분이지만은 엄밀히 전반부가 단순히 19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두 부분을 봐야 하는 건데 그럼 가난한 소지 아까 가작품에서 결국 화자가 이 가난한 소지 피워내야 한다고 지향한다고 얘기했죠.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겨 있다, 소망이 담겨 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라고 재진술했을 때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가는 맞는 선지예요. 나 한번 볼게요. 나의 귀 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겠군. 여기에 있는 귀 기울임이 어떤 귀 기울임이냐? 여러분들은 작품 다시 올라가서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거대한 힘은 아까 문제 해설에서 작품 해설에서 요 추위, 한겨울 추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힘 자체는 당연히 부정적인 추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에선 이 난폭한 힘도 분명히 추위의 힘인데 거대한 힘이 여기에 맞선대요. 여기도 당연히 아니겠고요. 왜냐하면 이 힘은 동일한 힘이니까요. 그리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 당연히 아니겠죠.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 그러면 이 중반부가 틀렸으니까 5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5번 선지를 봤을 때 가난한 소지, 거대한 힘이라는 식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시어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결국 99%가 다 해석이 됐지만은 걸리는 하나의 시어, 하나의 식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는 분명히 시어 식구가 있을 텐데 평가원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 선지에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생각을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 선지가 맞는 건가? 보셔야 돼요. 그걸 안다면 5번 선지는 매우 쉽죠. 왜?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답의 이유로 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작품을 처음에 보실 때 해석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만 인지를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틀린 거죠. 틀린 분들은 26번, 25번 4번이 답이죠. 꽃이 낭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면 즐기겠지만 아니죠. 슬퍼하겠죠. 노인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겠죠. 주체를 바꿨어요.
뭐 이건 문학뿐만이 아니라 독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심리의 주체, 행위의 주체, 태도의 주체, 주체를 바꾸는 건 선지에서 뭐 평가원에서 이 잘못된 선지를 구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주체. 자, 그 다음에 26번.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답이 2번이기 때문에 니은은 화자가 그 나무의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여기서 니은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2달 거리죠. 2달 거리. 그럼 2달 거리 거기에 있는 행을 좀 보면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2다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본길 어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 2달 거리는 단순히 화자가 헤매고 다녔던 즉 방황의 시간인 거지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니은이 2달 거리가 그 나무가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되고 준비 시간 이런 건 아니죠. 그쵸? 즉 단순히 이온 니은은 화자의 방황의 시간인 거지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수학 겉핥기로 봤을 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7번 A, B 둘 다 그늘인데요. 답이 2번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른 선지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의미가 안 맞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만 보면 A는 늑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B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은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제 김명희 시인의 그 나무 시에 있는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결국 이 나무가 뭐 왜 숨어 있었냐라고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왜 주변 나무들은 다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나무만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늘 속에 숨어 있었겠구나라고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늑된 나무 주변 나무들에 의해 A의 그늘이 만들어진 거고 부끄러워 숨은 거니까. 근데 B의 그늘은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B의 그늘은 이제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어린 자식들이 히히 놀고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나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꽃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현대시와 수필에 대한 해석 그리고 문제까지 좀 다 봐봤는데요. 요 해설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 6월 모의평가 되게 쉬운 시험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더라면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9월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에서 내가 좀 이 틀린 문제를 맞출 수 있으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좀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공부 때는 이런 걸 적용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유익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학 해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